그리고 그림 외 고작 건강기능식품, 칼슘을 만들고 입질하며 위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체에 신뢰할 만한 기관의 나노입도 분석 자료를 보내 달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는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 모유라 체결한 것이 있으면 그 서류라도 보여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새 지도자인 라임 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해라도 그는 조건에서 휴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전쟁의 끝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새 지도자로 임명된 카셈 맨 이스라엘이 침략을 멈추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하에 휴전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정치적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헤즈볼라는 휴전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휴전을 고려하는 이유로 한국의 첨단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 무기들이 이스라엘에 공급되면서 헤즈볼라가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바로 인공지능 소총을 장착한 로봇계의 등장이 헤즈볼라의 전투 전략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헤즈볼라의 2인자인 라임 가셈 사무차장은 최근 연설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휴전 조건으로 가자지구에서도 동시에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이런 요구는 이스라엘과의 전투 상황에서 AI 소총을 탑재한 로봇계의 등장이 헤즈볼라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특히 헤즈볼라가 휴전을 제안한 배경에 한국 방산 기술의 진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라의 X1이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로봇계는 인공지능 소총을 장착하고 드론과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로봇에는 미군을 비롯해 여러 군데에서 실전 테스트를 통해 그 강력함이 입증되었으며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 등장은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세력에게 큰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휴전 협상을 추진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육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실험장에서 한국 로봇계의 실전 능력을 실험하고 있었는데요. 이 실험은 드론을 격추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군은 최소 한 대의 AI 로봇 개를 중동으로 보내 드론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고 합니다. 로봇계에 장착한 소총은 미군이 사용하는 유명한 소총 M16 원형인 AR-1 모델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돼 자동으로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는데요. 로프라 이름이 붙여진 전자 조준 시스템을 사용해 로봇계가 드론을 탐지하고 격추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많이 사용되면서 전투에서 로봇계가 드론을 감시하고 격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번은 그러한 변화에 맞춘 군사기술 개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고스트 로보틱스는 2015년에 설립돼 미군의 로봇계 공급하고 있고 이 회사는 최근 한국의 LNX1에 인수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차도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로봇 기업을 인수하며 로봇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미래 전쟁의 핵심 무기인 로봇계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LNX1은 2024년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고의 사족 보행 로봇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비전 60이라는 강력한 로봇계를 개발해 현재 중동 군사작전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또한 현대자동차는 2020년에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데 이 기업은 스팟이란 로봇계로 유명하고 그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대형 로봇 기업을 한국이
인수하면서 한국은 로봇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그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은 모두 세계 최강의 로봇기로 손꼽히며 그 뛰어난 성능은 군사 작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 60은 인공지능 소총을 장착해 드론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격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 기술이 국제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로봇 기능 빠른 기동성과 뛰어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전투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이 전투 상황에서 병사들이 겪는 많은 위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찰 감시 무기 운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전선의 가장 앞자리를 로봇계가 맡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비전 6군 같은 첨단 로봇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적군의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드론 감시 및 격투 임무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해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죠. 또한 지뢰탐지 폭발물 처리와 같은 위험한 임무에서도 로봇계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위험 지역의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 또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로봇계는 바퀴가 아닌 4개의 다리를 사용해 이동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지형이나 험한 산악지대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이나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로봇에는 거침없이 작동하는데요. 자갈밭 숲 계단 등 다양한 지형에서 탁월한 적응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심지와 전장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계는 한 번 충전 후로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장시간 정찰 및 잠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로 비전 60은 최대 210분 동안 작동하며 적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단체는 기존의 게릴라전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전술은 보통 지형을 이용한 매복 기습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로봇에는 지형 적응력이 뛰어나고 센서와 카메라로 적의 움직임을 감지해 기습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서 헤즈볼라의 전술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헤즈볼라는 AI 로봇 개가 실전에서 더 많이 투입될 경우 전황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로봇개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사격을 할 수 있어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병사들은 적을 발견한 후 사격까지 인간의 판단과 반응 시간이 필요하지만 AI 기반 로봇개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 빠르게 사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실시간 전투에서의 생존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AI 소총은 고해상도 센서와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을 사용해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목표를 식별하는데 예를 들어 로봇계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을 감지하여 어두운 밤이나 연기가 자욱한 전장에서도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또한 AI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바람 거리 움직임 등을 계산해 가장 적합한 각도와 속도로 자동 사격을 수행하는데요. 이러한 자동화된 시스템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전투 중 사람이 느끼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수를 피할 수 있어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죠. 특히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와 같은 고속 목표물을 저격하는 임무에서 로봇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소총이 탑재된 로봇 개는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진 드론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공중에서도 즉각적인 사격을 가해 적의 위협을 제거하 요인은 사람의 손으로는 어려운 고난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로봇에는 폭발물 제거, 전선 정찰 등 인간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위험한 임무를 로봇 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장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군사 작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죠. 결국 AI 소총을 장착한 로봇에는 단순한 무기 그 이상입니다. 이 로봇개는 전장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작전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로봇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데요. LIX1과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최첨단 로봇 개를 개발해 전 세계 방해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기술력인 미래전장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AI 로봇계는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난구조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미래 전장에서 로봇 깨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첨단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이 글로벌 방해 산업 당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잘 해내길 바랍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휴전 가능성을 언급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이것 때문에 헤즈볼라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오늘의 소식시 사랑이 전해드립니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휴전을 논의할 때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번엔 그런 조건 없이 휴전을 이야기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헤즈볼라의 나임 카셈 부대표는 영상 연설을 통해 레바논 의회의 의장인 나비백에 안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견디기 어려워진 헤즈볼라가 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레바논 정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헤즈볼라가 주로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난민이 대거 발생하고 있어 헤즈볼라가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레바논 부분만 아니라 수도 베이루트 근처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로 인해 헤즈볼라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치권과 헤즈볼라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휴전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레바논 정치인 슬레이만 프란지아 헤즈볼라의 우선 목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집행위원인 마흐무드 크마 티 역시 이란 국경에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며 정치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미국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을 언급한 것은 헤즈볼라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헤즈볼라는 지난 1년 동안 휴전을 거부하다가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자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사실 상복을 선언하게 된 이유로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 체류형 탄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첨단 무기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체류형 탄약은 적의 목을 상봉해서 오랜 시간 되게 하며 정밀하게 타격할 순간을 기다리는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함께 이 무기를 개발해 기존의 무기체계를 한층 더 진화시켰는데 이 체탄약은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복잡한 지형이나 지하 은신처에 숨는 전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공동 개발한 이 체류형 탄약은 헤즈볼라가 주로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막대한 파괴력을 발휘했는데요. 체류형 탄약은 목표물 상봉에서 올해 최공의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밀하게 타격하지. 이러한 첨단 무기의 위력에 헤즈볼라의 은신처와 주요 거점이 속속 발견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은신하고 반격할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이스라엘에 맞서 왔지만 첨단 체류형 탄약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몬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체류형 탄약 공격은 너무나도 정밀하고 지속적이어서 헤즈볼라가 은신할 공간이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헤즈볼라는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휴전을 제안하게 된 것이죠. 이번 헤즈볼라의 항복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닌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 협력이 가져온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 이스라엘의 EIN 체류형 탄약 개발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첨단 무기 체계를 완성했는데요. 이러한 무기는 단순한 공격력을 넘어 정밀성, 지속성,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춘 미래형 무기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협을 통해 세계 방위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글로벌 군사 기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무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진짜 물건인 체류형 탄약은 적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서 오랜 시간 대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테러 조직의 은신처나 주요점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적절한 타격 기회를 기다려 정확하게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죠. 기존의 미사일이나 폭격과 달리 체류형 탄약은 적이 방심할 틈 없이 지속적으로 적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요.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은 종종 복잡한 지형이나 지하에 숨어 활동하는데 체류형 탄약은 탐지 회피 능력이 뛰어나 이런 은신처를 찾아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입니다. 한 능력은 적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효과적이고 이로 인해 테러 조직의 기습적인 공격 시도나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상 헤즈볼라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민간 지역에 숨거나 복잡한 지형을 활용하는 전술인데 한국의 체류형 탄약 때문에 골치가 아파졌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체류형 탄약은 테러 조직의 물자 이동 경로를 탐지해 그들이 공격을 준비하거나 이동하는 순간을 기민하게 포착할 수 있는데요. 이는 헤즈볼라의 전략적 행동을 마비시키고 테러 행위에 대한 사전 방어를 가능하게 하죠. 특히 테러 조직은 종종 민간인을 방패로 사용하는 비열한 전술을 사용하지만 체류형 탄약의 정밀 타격 능력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무기가 단순한 공격을 넘어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체류형 탄약은 단순히 군사적인 이점을 넘어서 글로벌 평화 수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이 세계 방위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력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만나 중동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특히 한국의 체류형 탄약은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테러리즘과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모델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지혜를 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화를 지키는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20년 겨울 영하 18도의 한파경보가 발효됐던 날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뉴스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난방도 할 수 없고 숙소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도 큰 이목을 끌었었죠. 따뜻한 나라에서 온 그녀가 살기에 경기도 포천의 영하 18도 건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더구나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살을 해는 추월을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로 경기도는 농어촌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무려 38% 달한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같은 취해 고용노동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통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명중 7명이 정식건들이 아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숙소로 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냉난방은 물론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꿈도 끌 수 없고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전소된 그런 허름한 시설에서 우리 고용주들은 외국 인물을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외로움 차별 고원. 노동으로 점철된 스리스 눈물을 삼키며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손지아 기다리며 버텨냈죠. 물론 처우가 편찮은 외국인 노동자도 분명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괜찮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생활 환경이 주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 재산을 팔아 한국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군대를 전역한 한 남성이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비슈누 쉬레스타 이름의 남성은 1975년생으로 네팔에서 태어나 인도군 상병으로 복무하다 막 퇴역했다. 불리는 구르카 족이었다. 비밀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는 특수한 국가에서 복무한 경력까지 갖춘 살아있는 인간. 병기였던 경험과 전투 경험,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전투 기계로 키워지는 구르카족 출신인 그는 35세의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전투 기술을 몸에 익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열차 안에서 그는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 정글로 진입한 열차에서 40여 명의 무장 강도가 들이닥치더니 마구잡이로 승객들을 강탈하기 시작했는데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그는 지갑을 내주고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8세 소년을 부모 앞에서 희롱하기 시작하자 그는 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옆구리에서 쿠크리를 꺼내 들었죠. 쿠크리는 구르카 용병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끝이 구부러진 단도. 이때에는 엄폐물의 가로 막혀 사격이 불가능한 정글에서 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용병인 구르카족은 전 세계 어느 군대에 파견되는 어떤 최첨단 무기를 지급하던 항상 쿠크리를 옆구리에 차고 다닙니다. 어쨌든 쿠크리를 이용해 두목으로 보이는 남성을 제압한 후 그를 방패 삼아 무장강도를 차례차례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분 뒤 사투에서 그는 3명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이들을 쫓아가 여명의 중상을 입혔고 나머지 30명은 전부 겁을 집어먹고는 도망쳐 버렸는데요.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인도에서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40이라는 싸움을 현실에서 선보인 그를 위해 구르카 여단은 다시 그를 불러들여 표창한 후 쿠크리 5만 루피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소녀와 부모는 감사의 표시로 700만 원을 내밀었으나 그는 전부 거절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죠. 위에서 설명드린 구르카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에 사는 민족으로 이들의 심폐량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용병으로 유명한데 네팔의 3대 수입원 구르카 용병 마약 관광으로 꼽힐 정도로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네팔의 3대 수입원이 한국 때문에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네팔에서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한국으로 돈 벌러 가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인데요. 2021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이 약 3,693 그중 20대와 30대가 90% 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네팔인들 있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이는 거의 모든 산업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파탄날 겁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3기를 떠받치고 이 불법으로 한국에 와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노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산업연수생 제도를 이용해 저숙련 외국 인력을 중소, 제조업 분야 등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연수생 대우를 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으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후 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고용화 과제에서 2구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한 번에 최대 4년 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고
재신청하면 다시 4년 10개월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인데 외국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현재 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총 16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고용허가제 인력을 수출한 국가는 단연 네팔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에 따르면 통계가 확정된 2022년 기준 네팔은 495명을 송출했다 중 단연 1위입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5년간 약 56만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초 11만 명으로 늘렸다가 다시 1만 명을 추가로 들이면서 역대 최대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로써 택배, 상하차 및 항공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졌죠. 이러한 직종은 한국인들이 평생 직업으로 삼기를 거리는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아마 올해 통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16개국 중 가장 많은 인력을 송출한 국가는 여전히 네팔일 겁니다. 잠시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큰 스타디움으로 보이는 운동장에 수천 명의 네팔인들이 모여 있는데 모두 종이를 한 장씩 손에 쥐고 있고 일부는 빙 둘러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네팔 현지에서 찍힌 사진으로 한국에 고용허가제를 신청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는 풍경인데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데 이는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6개국에서는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취업은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동일한 일을 네팔 현지에서 했을 때보다 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10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현지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분명 상류층이 될 겁니다. 고용 후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과 기능시험 직무능력 평가를 거치고 합격한다면 체력 면접 기초기능 직무능력 4가지 영역을 통과해야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네팔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네팔 제 도시 포카라에 매일같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차로 10시간 떨어진 곳에서 전 재산인 물소를 판거금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거주비, 학원비까지 한 달에 약 20만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일단 한국에만 취업하면 한 달 일하면 물소 수십 마리는 살 수 있으니 전 재산을 거는 겁니다. 매년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9만 명이 넘지만 그중 9,000명 정도가 합격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이렇게 이들이 목숨 걸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국은 기회의 땅이자 이미 성공의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고 한 번이 연장이 가능해 대략 10명가량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고 돌아간 네팔인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 이제 10년 체류 만기가 도래해 네팔로 돌아가는 이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에서 누리던 생활들 즉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LG 삼성과 같은 고급 전자제품을 쓰고 한국에서 몰던 자동차를 볼 것이며 그들이 누리는 상류층 생활은 분명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겁니다. 또한 한국에서 경험했던 음식 생활 문화를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한 사업이 생겨나면서 어쩌면 카트만두나 포카라는 제대로 한국화가 진행된 제 울란바토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네팔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영국에서 발표한 뜻밖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회 주가가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며 한국 전투기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괴물 수준을 넘어서 공포의 영역까지 도달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KF-21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협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협의라는 양국의 번영에 있어 이번 협의의 중요성은 이름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액 총리는 영국이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부총리 내무부, 기업 통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당연한 내추로 동반자라는 표현도 쓰며 한국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해 이번 회의로 발생된 투자는 하나로 약 33조 원에 해당합니다. 오인과 협회로 알려진 이번 합회 덕분에 군사 및 경제 협력에 있어 양국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산업, 카이 영국 방산업체 MBDA 그룹과 매은 협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카이와 엠브드아 합회 덕분에 크프 21과 FA50 등 한국의 주요 전투기 무장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엠브드아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제조업체로 이번 업무협약 덕분에 한국은 엠브드아 우수한 미사일 기술을 한국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DA 대표적인 미사일은 바로 미티어 미사일인 엠브드아 7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 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BVRM 시스템으로 덕티드 로켓으로 마하 4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무기로 최소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액티브 레이더 시커 유도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모든 날씨 상황의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빠른 제기부터 작은 우하브 지형이 복잡하고 재밍 신호가 많은 환경에서도 수학 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원래 사거리 정보가 비밀로 붙여져 있어 1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사거리 능군 관계자들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2300km 사거리로 개발된 물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 바로 미티어 미사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스펙인데요. 보통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넘는 사거리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거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덕티드 로켓 라켓의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로켓의 경우에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탑재해야 합니다. 연소가 되었을 경우 이를 중단하거나 출력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특정한 모양으로 미사일을 성형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화재를 반드시 미사일에 탑재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사거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덕티드 로켓은 산화제를 넣어야 하는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덕들 미사일에 마련해 산화제를 연료와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에 비해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에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미티어는 미사일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덕티드 로켓을 탑재한 미사일은 연료를 일정 정도 남기고 이를 이용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피해 종말 단계에서 급격히 가속기를 회피해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MBDA 브림스톤이라는 공대지 1도 개발하면서 미사일 시장에서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레이저 시커를 밀리미터파시로 대체한 버전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장갑을 파괴하면서 촬영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한 미사일인 최근 브림스톤이를 개발하는데 영국 정부는 돈을 쓰고 있으며 차세대 전술 관성 측정 장비와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미사일의 정밀성을 극한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개량된 배터리도 용의 내구성을 30% 늘릴 수 있었죠. 브림스톤 미사일 역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전차의 공포라 불리며 각종 전쟁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며 엠브드아 주요 자산 포트폴리오로 손꼽히는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아무나 이 미사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전투기 플랫폼이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은 까다로운 영국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협력 가능성까지 모두 통과해야 미사일 수입이 가능합니다. 허들이 높은 만큼 성능이 확실해 많은 국가들이 MBDA 미사일 협력 요청을 넣고 있죠. 그러나 이 기준을 통과한 국가는 몇 없는 상황에서 이런 MBDA 카이가 업무 협약을 맺으며 기술 이전까지 약속받은 것이죠. 또한 엠브드아 미사일을 KF-21위 무장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대한 미사일의 엠브드아 기술을 녹이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공대한
유도탄으로 알려진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한 다중모드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모든 상황과 표적에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사거리 300km 마 2.5로 일본의 최신형 대한 미사일 아스M-3에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한 MBDA 기술적 노하우 접목할 수 있다면 일본제 미사일을 뛰어넘는 차세대 미사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해서 엠브드와 기술협력 계약을 손쉽게 맺는 것은 물론 기술 이전과 미사일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은 일명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돈과 기술력을 쏟아 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 끌어들이게 되고 이탈리아와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국가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욕심을 내고 있었고 일본은 F-3이라는 독자적인 6세대 개발을 진행하다 벽에 막힌 상황이었기에 기꺼이 합류했는데요. 국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GCAP 협의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2035년 위 시제품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3국은 협력을 이어갔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상했던 계획보다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목표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개발 기한과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역시 비용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있습니다. 사우디는 공군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 미국에게 큰 돈을 들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영국에 접근한 것이죠. 영국 입장에서 사우디가 파트너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비용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기에 루팔 벌려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우디의 참여에 갑자기 일본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일본은 기존 2035년 계획을 상정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만약 사우디가 합류한다면 개발 시점이 뒤로 밀려 6세대 전투기를 제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우디의 합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합류한다 해도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사우디의 참여가 오히려 GCAP 프로그램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일본의 반응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 합류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일본의 반발로 사우디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사우디 참여를 상정해 전투 항공 능력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위례항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이미 일본의 기술 지원과 비용 부담에 있어 이탈리아와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확인했었고 이 프로그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 대안 없는 일본의 반발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간섭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참여를 배제하는 일까지 생각할 정도로 영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GCAP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국 입장에서는 플랜 B가 간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이 영국의 눈에 들어온 것인데요. 기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며 GCAP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한국의 6세대 전투기 사업에 합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면서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차후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KF-21위 무장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영국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 꼬장 덕분에 한국은 무장 강화라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KF-21은 다목적 다기능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장을 갖춘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전투기의 무장 체계는 특정 무장에 초점을 둔 개발이 진행됩니다. KF-21의 경우 원래 염두했던 무장은 미국의 단거리 미사일
AIM-9X 중거리 미사일 M10C입니다. KF-21 무장 A2 미사일을 넣고자 한국은 미국의 스인을 요청했죠. 그런데 쉽게 허락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미국이 기술 승인에 대해 수출허가 이해를 내주지 않으며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부하자 한국의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들의 손을 내밀어 왔는데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미국제 미사일들이 선점한 전투기 무장 시장을 성공이 확실한 KF-21을 통해 공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국은 독일의 딜 디펜스사와 단거리 미사일 IR 이스트 계약을 맺고 MBDA 중거리 미사일이 치어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도입하려 했던 무장타 더욱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과 손을 잡을 줄 몰랐던 미국은 그대서야 부랴부랴 미사일 통합을 허가해줬고 덕분에 KF-21은 유럽과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KF-21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향후 KF-21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무장 모두 KF-21에 도입할 수 있기에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자국 미사일 보유 상황에 맞춰 KF-21 무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유럽과 미국 러시아제 미사일들이 장점들을 결합한 국산 미사일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KF-21이 국산 무장으로 한국형 독침 무기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 미사일 알큰 공대한 유도탄 이 역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KF-21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올라운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가 지금보다도 더 강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방산의 선두주자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중국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중국을 한방에 뒤집을 엄청난 것을 공개한다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지, 왜 영국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이 아닌 국을 선택했는지,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것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긴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FBI 국장이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급비 문서를 발견했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영국은 곧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영국 고위 관료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발생할 경제적 재앙에 영국이 대비가 안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27일 현지 시간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공급망이 마비되고 코로나19 때 같이 필수 품목 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군용기 71대 동원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였답니다. 대만 주변에서 하루에 동원한 군용기 역대 최대 규모라 전 세계는 더욱더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이 가운데 47대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분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의 협 중간선을 넘어 내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중국군 군남 7척이 대만의 협 주변에서 활동했습니다. 대만인들은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대만 지지 여부는 대만의 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대로는 이번이 역대 가장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만 주변 무력 시위에는 중국 전투기 제26, 18대, 제21, 12대, 제26대, 수 36대 등이 동원됐으며 YA, 대잠기 YA 전자전기도 1대씩 가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이 최신의 전투기를 모두 총동원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은 중국이 대만을 곧 침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관료들은 기업들의 휴대 전화와 첨단 무기 등에 널리 쓰이는 반도체 등 소비재 부품, 의료용품과 같은 필수품을 어디서 조달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두라고 경고하며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면 제재와 거래회로 등으로 인해 모든 조직의 공급망이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선포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유 관계자는 이대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 체스 선수와 맞설 미래에 관해 정말 대비가 돼 있는지 확신이 없다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하원 앨리시아 키스 외무위원장은 중국 제재는 영국의 모든 가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은 대만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고,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은 영국이 이렇게 동맹이 아닌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영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해 한국과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국 기업들이 대만으로 수입하던 반도체는 모두 한국으로 대체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던 전기차, 필수품 등도 모두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쉽게 말해 영국이 중국과 대만 모두와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모두 한국에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중국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 절정 이후 중국의 대도 영국 수출이 가장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영국의 극단적 조치는 중국의 치명상이 때요. 대만 정부도 영국이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라며 노발대발하는 영국이 브렉시트 후 최초로 FTA 맺은 아시아 국가로 영국이 중국과 대만을 버리고 한국에 올인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영국 총리는 한국은 등불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전 세계 국가들의 롤모델이고 영국에게 마찬가지다 하며 한국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지정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영국은 한국산 무기로 영국 군대를 도배하다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군림했던 세계 최강국 영국이 한국산 무기를 초대 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큰데요. 최근 한국산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영국에 도착하니 사진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독일이 만든 중고 무기만 쓰던 영국은 한국산 K9, 그것도 최근 업그레이드된 K9A 성능을 보더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당 9열발에 미친 듯한 발사 속도에 사거리가 무려 100km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국은 한국산 K9 있는 대로 전부 다 사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우조선 양으로부터 2만 5천급 군수 지원함 내적을 발주하는 등 해군까지 모두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갑자기 무역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한 영국 중국은 한국의 영국과 손잡으면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위협했지만 한국 역시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과 영국의 선택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세계여 개국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및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롬에 따르면 중앙유럽 아시아 연구소 시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올해 4월 11일부터 6월 23일 사이 한국 성인 남녀 1364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81%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위인 스위스 72%, 나 3위 일본 69%,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높아 다른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기록했다고 디플로맷 지적했습니다. 디플로맷
한국에서 이처럼 반중 정서가 강해진 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바람이 1년 내내 한국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도 중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모함에 빠뜨린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허가 검개 변화는 신종 변이가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도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관광을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달 18일 중국 텐진의 한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후 자신의 혀와이가 검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이 올린 사진에서도 혀와 치아가 모두 검게 변한 것이 확인됐으며 영상 속 설대도 검은색을 띠었고 치아 틈새에도 검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위생 건강에는 내년 1월 8일부로 자국민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설 격리 조치를 폐지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내년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17만 명에서 무려 배 넘게 급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고 건강코드도 발급받지 않은 채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치에 한국인 네티즌들은 바이러스 퍼뜨리 오는 건가 요커는 무슨 긴장해라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상상도 못한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얼마 전 새로운 영국 총리로 선출된 리시 수액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항상 중국과 각별한 사이를 고집하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는 달리 최연소 처진도의 영국 총리로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리시 수액 영국 총리는 노 채널을 외치며 영국과 중국 양국 간 황금시대는 끝났다라고 밝혔다고 모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액 총리는 중국에 대한 영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중국 이른바 양국의 황금시대 거듭나는 것은 무역이 중국의 사회정치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 함께 끝나 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이 미국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하던 2015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따라 양국 관계가 황금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구했던 데대 지적하며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국은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뒤 이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까지 그대로 영국에 도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의 BBC 영국 정부가 한국의 사교육 풍등을 보도 내용을 눈여겨봤다며 한국식 교육을 영국이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영국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미래 경제를 책임질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대대적으로 전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학에서 최고라 평가받고 있다 밝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학업 실력을 집중 조명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는 학생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VVCN 한국인의 치열한 교육열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고 있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LNG 운반선은 기체 상태에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반하는 선박으로 이렇게 액체로 변한 천연가스를 운반하려면 특수한 화물창이 필요합니다. 영하 163C 이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LNG 화물창은 크게 모스 머스 타입과 멤브레인형 멤브레인 타입으로 나뉘는데 갑판 위 동그란 공 모양의 화물 덩크가 모스형 선박 내부에 화물창을 설치한 것이 멤브레인 형입니다. 한때 모스형이 앞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멤브레인형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화물창은 프랑스의 가즈 트랑스포르의 때 가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세계 발주량의 90% 수주한 한국 기업들은
한 척당 100억 원의 특허료를 매번 지불하고 있죠. 보통 성가의 5%. 특허 이전 많이 수주할수록 흐뭇하게 미소 짓는 기업은 GTT입니다. 특허는 그래서 무섭고 기술은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 한국 대법원은 GTT 철퇴를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GTTN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로 공정위로부터 지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척당 100억 원가량의 특허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그간 기술 지원을 끼워 파하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충분히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GTTN 선박건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자문료를 받아왔던 것이죠. 챔질로 해결할 수 있는 조명 하나만 생겨도 본사 기술지 불러 수리해야 하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행정소송을 재개할 4월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기술 지원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져 갑질에서 비선화됐죠. 그런데 갑질에서 났지만 특허는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멤브레인을 개발한 것도 GTT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에 문법이 그요. 만약 GTT 특허를 사용하지 말라고 못 박는다면 아마 한국 조선사들에는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을 지옥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기술 하나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옥행 기술이라 불러도 좋고 진 세계 무릎 꿇릴 기술이라 불러도 좋고 극비무기라 불러도 무방하니 기술의 정체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C 멘터리입니다. 지난 토요일 공개한 나노칼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했던 것처럼 저 역시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처음이 업체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고 관련 설명 자료를 받았을 당시 저도 나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듣고 있었지만 현재 기술로 가능할까? 그리고 그림 외 고작 건강기능식품 칼슘을 만들고 있지라며 위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체에 신뢰할 만한 기관의 나노입도 분석 자료를 보내 달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는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 모유라 체결한 것이 있으면 그 서류라도 보여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기간 판매량이 예상치를 훨씬 웃더라 업체에게 다시 한번 요청해 모든 비공개 자료를 받아 열람했고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건 진짜 미친 기술이고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아마 이 자료가 공개되거나 이 기술을 상용화시기 순간 한국은 남아있는 21세기 다가설 22세기 그리고 어쩌면 지구가 종말하는 순간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싹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금 심장비 나가지 않게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강대일 박사님이 저의 위문 구독자분들의 위문 사기라 치부하는 이틀의 위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현재 모든 제조업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리 기술 난노 분수 기술이 실존하는지 대한 부분일 겁니다. 사실이 부분은 박사님의 인터뷰보다는 증거, 자료로 설명드리는 것이 더욱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었지만 셀은 지난 2007년 법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나노칼슘을 독점 공급 계약 받기로 한신 모씨가 당시 나노테크 월드원 에이펙스를 고소했으며 당시 대구지법은 포항산업과경구원의 입도 분석을 의뢰해 직접 기술 검증을 시도했는데 진자 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결과 4종 AVCD 등급의 시료에서 각 등급에 맞는 나노입자가 확인됐습니다. 대국어법은 더 나아가 강대일 박사가 개발한 나노분쇄 장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품질인 증서를 받았고 위장인은 비금속, 광물이나 세라믹 소재 곡물류 등 각종 소재를 성분의 변화 없이 건식 타입으로 입자 크기를 0.6나노미터 수준까지 대량으로 초미세 분쇄하는 제품으로서 우수품질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팩셀스
실제로 나노칼슘을 등급별로 생산할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법이 강조했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 품질인 증서를 받았다는 부분과 0.6나노미터 수준까지 대량으로 초미세, 분쇄하는 제품에 집중할 필요가